반갑습니다. 교육백과사전 9번째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백과사전은 교육 콘텐츠, 교육 현안 관련해서 저희 박시영TV와 교육언론 창이 함께 준비하는 방송입니다. 아직은 뭐 많은 분들이 보지는 못하고 있지만 본 사람들의 평가는 아주 좋습니다. 특히 성기선 교수님이 뉴스공장에서는 존재감이 없었는데 여기서는 확실히 똑똑하다. 왜 경기교육감에 떨어졌지? 이해가 안 된다. 이런 얘기 많습니다. 그래요? 하여튼 뭐 이 교육감 출마 이후에 교육 문제 더 이제 우리가 관심 가질 게 너무 많이 터져가지고 시간을 다른 데서 할애를 못했는데 박시영 TV가 진짜 정치적인 이슈뿐만 아니라 교육 문제를 다룬다. 많은 사람들이 그게 박수치고 있습니다. 네. 자, 성기선 교수님 자리했고요. 네, 안녕하세요. 가톨릭대 성기선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교육계 특히 그 지식인들이 시국선언에 나섰는데요. 굉장히 요즘에 화제가 되고 있죠.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좀 풀어가 보려고 두 분 교수님들 모셨습니다. 네, 천호성 전주교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용연 한국외대 교수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한국외대 김용연입니다. 자, 성 교수님 두 분 다 아시는 네네네. 네, 알고 있습니다. 네, 본인 소개를 좀 해주시죠. 간단하게 처음 보는 분들이 있는데 원래 청 교수님 또 전북에서 유명하시잖아요. 떨어졌는데 뭐. 아이 그래도 그 두 분 중에 누가 더 격차가 더 적었나요? 제가 훨씬 적었죠. 저는 뭐 2% 좀. 그래요? 2% 정도, 2~3% 차이 저는 뭐 예를 들어서 둘 나오기 때문에 한 4%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니까. 낙선 소감 듣고 있습니다. 근데 저 득표자 수는 제가 훨씬 많습니다. 경기도니까. 그럼요. 1,400명인데. 천호성 교수님 두 번 나왔던가요? 교육감에? 네, 출사표는 2번 던졌죠. 다음에는 뭐 좋은 일이 있겠죠. 네네. 예. 그리고 자, 김용윤 교수님은 뭐 어떤 부분을 좀 전공하고 계시나요? 저는 교육행정입니다. 교육행정이시고. 네, 외대에서 교육행정. 예. 천호성 교수님은 어느 쪽입니까? 교대에서. 교과교육, 사회교과교육입니다. 사회교과교육. 네. 좋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 다들 어떻게 보면 시국선언이나 이런 실천하는 교육 개혁에 대해서 누구보다 앞장서서 실천한 분들이라고 주변에서 이제 추천을 해서 오늘 모시게 됐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그런 얘기 좀 먼저 나눠봐야 할 것 같은데 일단은 지금 그 교수님들의 시국선언이 지금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이런 경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예요. 예, 작년에 사실은 시국선언 좀 많이 했는데 그걸 훨씬 능가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아마 김용현 선생님이 그런 통계나 이런 거 잘 가지고 있을 텐데 지난 10월 말부터 가천대학의 교수노조에서부터 출발해서 들불처럼 하루에 그냥 갑자기 몇백 개 쏟아지면 안 되잖아요. 들불처럼 계속 이어져 왔는데 지금 한 5천여 명이 6,000명 넘어선 상태. 매일매일 통계가 바뀌니까 잘 모르겠는데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교수님들 그다음에 사제들 그다음에 하물며 외국에 있는 연구자 교수들까지 상당히 이제 광범위하게 결합을 하고 있는 하나의 큰 사회적 현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김 교수님 지금 상황이 어떤 정도까지 지금 이루어지고 있나요? 시국선언이. 맨 처음에는 이제 가천대가 시작을 했고요. 그 뒤에 이제 외대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고 정확하게 몇 개 대학이 참여하고 있는지는 정확하게는 잡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단위 대학별로도 하고 있지만은 연대에서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대전 충청권, 전라북도 연구자 혹은 교수 연대. 이렇게 되기 때문에 추산하기는 좀 어려운데 그래도 한 100여 개의 대학에서 6천여 명의 교수 연구자들이 지금 시국선언에 이 정도 있습니다. 규모면 엄청나요. 지난 박근혜 정권 때도 이 정도 했나요? 그때 국정농단 때? 시기랑 규모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시기가 지금 교수들의 시국선언이 조금 앞서서 진행이 돼 있고요. 규모도 처음에 시작했는데도 불구하고 규모가 상당히 큰 그런 패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렇게 지식인들이 맨 앞에 섰단 말이죠. 청 교수님이 이 의미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그러니까요. 아무래도 사회적 책무를 느끼는 사람들이 이제 대학 교수들이니까 그런데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약 2년 반 정도가 지났잖아요. 뭔가 조금씩 나아져야 되는데 갈수록 더 안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이제 느끼는 거죠.
그리고 또 대한민국의 여러 가지 조건들이 안 좋아지니까 이대로 있을 수 없다 이런 것들이 아마 강력하게 내발적 동기가 돼서 지금 들불처럼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게 80년대는 사실은 이 독재 정권의 한가는 대학생들이 대자보를 많이 붙였잖아요. 그렇죠. 대자보 정치. 뭐 대자도 붙이고 이제 뭐 소위 말해서 유인물 해가지고 나누기도 하고 도서관 위에서 뿌리기도 하고 교수님들은 그 당시에는 사실 잘 안 움직였어요. 만류했죠. 주로. 뭐 대단히 이제 보수 세력의 대표라고 생각했던 그런 학생 시절의 얘기를 생각나는데 지금은 학생들이 잘 안 움직여요. 예를 들어서 우리 학교에 이제 학생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면은 이제 뭐 안에서 일베 같은 애들이 자꾸만 스스로 또 공격하는 애들도 있고 서로가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수님들이 먼저 움직인다라고 하는 게 매우 특징적이다. 이런 어떤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머물 수 없는 그런 뭐 다급함이 이제 우리한테 지금 다가왔고 침묵할 수 없다. 이게 한 번씩 터지기 시작하니까 작년에 제3자 변제 관련돼서도 많은 시국 선언을 했는데 그거보다 훨씬 더 강도와 내용의 어떤 그 참여의 그 범위가 훨씬 넓어져서 이게 우리 소위 말해서 일반 대중들의 일단 이 정부에 대한 문제점을 각인하는데 매우 중요한 견인차 역할을 하지 않겠냐. 지금 전국에 대학이 몇 개 정도가 있나요? 뭐 2년제, 4년제 합치면 한 300, 한 30개 되죠. 400개 정도 400개 되고요. 400개 정도. 그중에 반이 한 4년제 대학이고 나머지가 이제 2년제 대학. 지금 이제 주로 이제 4년제 대학이 먼저 좀 나서고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보면 그 200개 중에 야 그러면 지금 한 40-50개 정도 된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더 넘습니까? 그러니까 대학이 연대해 가지고 하는 경우는 이제 전라북도 같은 경우 교수 연구자 이런 형태로 했거든요. 8개 대학이 한꺼번에 모아서 막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카운터가 다 잡히지 않는구나. 그렇죠. 잡히지 않지만 대략 보면 한 100여 개 대학이 참여를 하고 있는 거고 아까 여러 교수님들 말씀하셨는데 왜 갑자기 이번에 교수가 먼저 이렇게 치고 나오느냐.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사안이 전방위적이라 그래요. 그전에는 단일 사건 예를 들면은 그 비선 실세의 어떤 국정농단이다. 이런 이슈들이었는데 지금 그 윤석열 정부의 문제는 모든 분야에서 다방면으로 나타나요. 예를 들면 외교든 국방이든 교육이든 사회든 행정이든 정치 외교 정치든 경제든. 이공계 교수님들이 잘 안 나서는데 R&D 예산 막 그러니까 모든 분야에서 들고 일어날 수밖에 없어 지금. 지금 상황이 다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는 한 3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가 무능이에요. 무능. 어떤 거에서도 제대로 하는 분야가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아주 무책임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태원 참사 같은 거랄지 뭐 최상병 문제랄지 이런 거 보면은 책임지는 사람이 하나 없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부도덕해. 자기 뭐 가족이랄지 뭐 자기 뭐 장모 뭐 부인에 대해서는 그렇게 하면서 정적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주 야박할 만큼 다 털어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무능하고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이런 것들이 뭉치다 보니까 여기에 다 걸리는 거죠. 야, 그러면 좀 있으면 이제 참여 아직까지 못한 대학들 명단이 나오겠네. 지금까지는 참여한 대학들 중심 명단 나오다가 하나씩 지워가겠는데요. 지금 동문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빨리 우리 대학 빨리빨리 해주세요. 막 이제는 뭐 소위 말해서 민주동문회에서도 지금 계속 선언을 하고 있고요. 야, 그렇군요.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관심을 끌었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시국 선언문 중에 야, 이 대학의 시국 선언문이 울림을 크게 준다. 이런 내용들이 꽤 많이 커뮤니티에 퍼져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이 다루기도 했고 개인적으로는 뭐 어느 대학 본인 대학 빼고 우리 대학 빼고 경희대학이 굉장히 이제 기억나요. 관심을 끌고 있는데 나는 폐허석을 부끄럽게 살고 있다. 그로 시작되는 문장이고 이 주어 자체가 1인칭 나는으로 시작합니다. 나의 고백과 같은 얘기를 쭉 담고 있는데 명문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한번 꼭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속에서 역사의 아픔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어떻게 짓밟히고 있는지 인권의 문제 뭐 교육의 문제 다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최근에 저는 또 뭐 제가 가톨릭 대학에 있어서 그런 건 아닌데 이 사제들
그 사제들이 그 한 것 중에서 어째서 사람이 이 모양인가. 맞아. 그것도 명문이었어. 이 표현도 역시 가슴에 확 와닿더라고요. 와닿았어요. 뿐만 아니라 연대에서 또 했던 것도 있습니다. 연대는 뭐 그 제가 표현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매우 그 독특한 문장을 저 성경에서부터 인용하고 있는데요. 네. 그걸 잠시 보겠습니다. 망할 것들. 권력이나 쥐었다고 자리에 들면 못된 일만 꾸몄다가 아침 밝기가 무섭게 해치우고 마는 이 악당들아. 내 야훼가 선언한다. 나 이제 이런 자들에게 재앙을 내리리라. 거기에서 빠져나갈 생각을 말라. 머리를 들고 다니지도 못하리라. 재앙이 내릴 때가 가까웠다. 그래서 구약성서의 구절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야, 이런 거 보통 이게 시국선언문을 만들잖아요. 그럼 그 대학에 누군가 초를 잡죠. 회의를 같이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걸? 외대는 초안을 제가 작성했는데요. 이거 외대가 왜 잘했다고 안 했어? 외대가 해보세요. 외대가 아주 초기여서 조금 일찍 그 발표를 했고 물론 이제 다른 분들이 도와주십니다. 왜냐하면 그 문체가 워낙 좋으신 분들이 계세요. 사학과 교수님들이나 이런 분들은 문체가 좋으시고 어쨌든 초안을 잡았을 때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초기 그 대학가들에서 발표했던 그 시국선언문은 되게 직선적이에요. 문제를 드러내는 것에. 그리고 또 건조했었죠. 그런데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아까 그 연대 케이스처럼 조금 은유와 풍자 그리고 언어적 미학이 이제 가미되기 시작을 하는 것이죠. 그럴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계속 그렇게 직설적으로 하기에는 너무 많은 대학이 이미 했기 때문에 차별성을 줘야 돼. 차별성을 줘야 돼. 저도 그 중에서 최고는 그 천주교 사제단이라고 생각을 아까 하는데요. 뭐였지? 네. 어째 사람이 이 모양인가? 사람이 아니야. 거기에 또 하나 그 덧붙이고 싶은 거는 우리에게는 뽑을 권리도 있지만 뽑아 버릴 권리도 있고. 맞아. 그 문장. 그래. 저는 그게 많이 맞아요. 그것도 사제단이었나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맞아. 그 문장 기억나요? 네. 청 교수님 뭐 어떤 문장이 좀 저는 문장보다도 저도 이제 전북에 있는 교수 연구자 초안을 제가 작성을 했거든요. 둘이 가만히 있어 지금. 주동자들네. 좀 언급 좀 해주시지 그랬어요. 나 몰랐어요. 작성을 하는데 저는 다른 내용들은 일반적으로 다 하는데 정말 고민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게 하나가 뭐냐면 탄핵이라는 용어를 쓰는 거하고 물러나라고 하는 건 좀 다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탄핵은 법적인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이건 절차에 따라서 쫓아내는 것이고 물러나라고 요구하는 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알고 이제 자격이 안 되니까 스스로 결단해서 물러나라. 자율권을 좀 주는 이런 차원이니까 그래서 어디에다 포커스를 둘 것인가 하고 굉장히 고민을 했어요. 근데 저는 초반기에는 탄핵보다는 스스로 알아서 물러나라는 쪽에서 얘기를 했는데 많은 분들이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탄핵에다 초점을 맞추자. 그렇죠. 퇴진적으로 하면 아마 이렇게 좀 선명성이 좀 떨어져서. 근데 궁금한 건 이런 거 있어. 국립대 같은 경우에는 좀 이렇게 위축되지 않아? 이런 시국선언 참여하면 혹시 나한테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걱정하는 교수님들은 없습니까? 국립대? 아니 그러니까 국립대라서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모든 대학 교수들이 다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를테면은 젊은 교수들 특히 이공계 젊은 교수들 왜냐하면 승진이 걸리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학교나 이런 그 운영진에게 그 드러나는 것을 좀 꺼려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 조교수 막 이게 있죠. 그럼요. 그리고 또 여기에 명단을 올렸다고 해서 아까 얘기한 R&D와 같이 국가 공공 프로젝트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에게는 예전에 그 블랙리스트에 그 그늘이 남아있기 때문에 야 이거 몸 조심해야 된다 이게 분명히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 강요하지 않습니다.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나이 드신 분들은 더 여유 있게 참여할 뿐만 아니라 그런 거 연연하지 않는 인문사회계에 있는 사람들은 좀 덜한 반면에 이공계는 좀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강요를 하지 않고 이번에도 국립대 참여한 데가 있고요. 충남대 했죠. 경북대 했고 부산대 했고 대부분 그 많이들 참여를 했는데 그 오히려 제가 걱정되는 거는 중소규모의 사립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인사에 직접적인 재단과 지방대학일수록 사립대가 훨씬 그런 데는 좀 취약할 수밖에 없는. 그러겠네요. 또 힘이 세잖아요, 이사장. 그런 데는. 그래서 전북이나 아니면 저기 대전 충청권도 연대를 내서 이렇게 발표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학별로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우니까. 그런데 이제 이게 하나의 흐름이 되고 큰 어떤 그 움직임이 되니까 이제는 그런 두려움이나 저함이 좀 줄어들었다고 생각하고 아마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학생들은 어떻게 봅니까? 이게 교수님들이 이렇게 앞에 나서는 거에 대해서? 아까 성기성 교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이제 그런 시대적인 흐름에 그 차이를 막 확연히 느낍니다. 이번에도 교수들이 먼저 나가잖아요. 학생들이 예전처럼 어떤 사회의 관심도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리고 민주화의 어떤 그런 과정들을 경험을 못했기 때문에 지금 사안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조금 우리와 이제 다른 그런 거죠. 그러다 보니까는 교수가 먼저다. 예전하고는 사뭇 이렇게 상황이 많이 다른 거예요. 근데 저희도 이제 학생을 만나가지고 이번에는 좀 이런 활동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권고는 하고 있습니다만 오히려 그 민주동물회 이미 졸업해가지고 네네네. 예전에 뭐 총학생의 경험이 있다든지 거기에 간부를 했다든지 이런 민주동물회가 먼저 그렇죠. 견인을 해주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교수님 촛불 집회도 나오십니까? 나가죠. 나가는데요. 예. 제가 이제 8년 전에도 시국선언을 박근혜 국정농단 때도 했는데 네네. 그때는 제가 날짜도 기억해요. 11월 3일 날 그날이 학생의 날인데 이때 대학에서 학생들과 교수가 같이 했어요. 그때 8년 전에는 네. 이번에는 이제 그렇게는 못 했는데 전체적인 대학의 흐름이 네. 뭐 취업이랄지 또 우리가 뭐 사회적 어떤 이슈나 문제 이런 데에 굉장히 좀 뭐라 할까요? 과거에 비해서 많이 좀 그런 논의가 좀 적게 되니까 학생들의 네. 관심도는 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아까 뭐 사재단 얘기했는데 지금 확산 속도가 뭐 저기 시민단체 막 문화예술계 뭐 이런 데 등등 지금 계속 확산되는 추세이죠? 지금 시국선언 자체가 계속 늘어나고 있죠? 네네. 자, 그런 와중에 아니, 그 전에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 교육에 대한 이슈를 하기 때문에 네. 교원대학 교수들이 그 교육 문제를 또 다루는 부분을 지금 시국선언에 포함시켰거든요. 되게 일반 다른 대학에서는 뭐 앞서 얘기한 정치, 경제, 사회, 이 외교, 군사 이런 쪽 얘기를 많이 한 반면에 그러니까 교원대 교수들이 어떤 걸 얘기했는지를 한번 간단히 보겠습니다. 네. 우리의 미래를 밝힐 교육은 위기에 처했다. 무능한 정부의 난폭한 정책이 주범이다. 이제는 지방대학 시대라고 외치던 정부는 고등교육에 대한 국가 책무를 방기하고 대학을 시장과 지방자치단체에 맡긴 채 재정 지원을 무기로 무한 경쟁으로 내몰고 있다. 이런 쭉 얘기하면서 의대 정원 이야기, 유보 통합 이야기, 늘봄학교, AI 디지털 교과서 등등을 얘기하면서 연구 예산까지도 싹둑 자르더니 고등학교 무상교육 예산을 전액 삭감하고 있다. 교육복지의 토대가 허물어지고 미래 세대는 희망을 잃어가고 있다. 이 얘기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원대 교수들은 예비 교원들 양성하는 그렇죠. 대학이기 그렇죠. 때문에 교육 문제에 집중적인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 이 문제는 뭐 지금 뭐 어제 AI 디지털 교과서도 나왔고 지금 예산 결산 예산 편성 과정에 뭐 내년 고교 무상교육 전면 뭐 백지화할 정도 예산이 아직도 제로 상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의 문제 의료 대란 문제까지 연결을 해서 그러면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교수님 두 분께 오늘 이제 처음 모셨으니까 윤석열 정권이 했던 일들 중에서 가장 열받는 일은 뭡니까? 개인적으로. 너무 많아. 아니 그거 하나를 딱 꼽아본다면 난 이거는 진짜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이 생각만 하면 잠은 못 이루겠다. 저는 공정상식 얘기하는 거예요. 본인이 네. 윤석열 본인이 네. 그러니까 그거는 거짓말이죠. 거짓말. 아주 염치 없는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는 거예요. 검사가 뭐 가지고 하면 깡패지 그게 검사냐고 자기는 그렇게 해버리는 거죠. 그리고 뭐 공정과 상식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작 하고 있는 건 공정상식 전혀 벗어난 그런 걸 하는데 얼굴색 하나 바뀌지 않는 이거 보면은 뻔뻔하게. 네, 그러면 뭔가 사람이 아니라는 느낌이 들어요. 우리 김 교수님은 네. 저는 가장 창피한 거는 굴종 외교죠. 네, 역사 외교. 이거는 국민이 창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못은 본인들이 그 저질렀는데 그 창피함과 그 수치스러움이 국민 몫으로 다가온다는 게 가장 힘들고 특히 가장 일본 그렇죠. 네. 네. 가장 분한 거는 뭐 외교도 있지만은 사실은 검찰이죠. 그 김건희 그 특검에 대해 관련해서 이런 부분은 납득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거를 계속 방어하고 그다음에 왜곡하고 그리고 회피하고 그다음에 거부하고 네. 이런 것들로 시종일관 이렇게 그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국민들은 어느 순간 진짜 정권을 거부해야 되는지 이걸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네. 성 교수님은 개인적으로
가장 열받는 건 뭡니까? 아니 가장 열받는 건 뭐 교육에 대해서 지금 저 김용년 선생이 얘기한 것처럼 뭐 교육적으로 얘기하면은 친일 뭐 소위 말해서 뉴라이트 쪽에 역사사관에 대한 교과서라든지 정책들이 지금 난무하고 있고 사실은 뭐 좀 더 크게 보면은 이 평화를 깨는 전쟁 분위기를 이렇게 만들어 나가고 남북 간의 이 경쟁을 더 강화해서 뭐 개념 없는 어떤 지금 그 중국과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미국과 이 관계들 일본과의 관계들 뭐 괜히 불안한 상태에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네. 그동안 닦아왔던 소위 말해서 평화 기반을 다 무너뜨리고 있다. 뭐 그런 거고 제일 열받는 거는 밤늦게 네. 술 먹으러 가도 네. 술집이 문을 닫아대요. 경제가 망가지니까 정말 이거 심각하다. 심각하죠, 사실. 이제는 그 밤 9시 되면 눈치를 봐야 돼요. 그런 것이 골목마다 임대 건물 뭐 방들이 많이 늘어나고 민생 자체가 지금 황폐화되고 있다. 이게 가장 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저는 뭐 그렇게 우리가 싫어했던 트럼프 같은 사람 말이죠. 당선되기를 바랄 수밖에 없었던 이 참혹가해지. 그러니까 이 경제는 망가질 텐데 그래도 전쟁을 막자. 그럼요. 그런 뜻에서 저는 뭐 트럼프 당선되기를 바랬는데 예전에 우리 경제는 망가지겠지만 뭐 문재인 정부 때를 뭐 위장된 평화 이런 얘기 하잖아요. 네. 위장된 평화라도 평화가 중요하지. 그렇죠. 왜 자꾸 불안감을 만들고 긴장 관계 만들고 풍선 띄워가지고 저런 또 분란을 일으키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 후손들도 그렇고 현재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평화를 주장하고 살 수 있도록 그 기반을 무너뜨리는 자체는 그건 정치가 아닌 거죠. 그렇습니다. 자, 조금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특이하더라고요. 인천교육청에 장학사가 직접 또 시국선언에 참여했습니다. 장학사는 정말로 이 공무원이잖아요. 네. 쉽지 않은 결단일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사실은 그러니까 장학사가 교육 공무원으로서 현재 이거 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에 위반했다고 아마 처벌을 할 거예요. 처벌을 할 건데 사실 이게 우리가 다른 것보다 교육에 관한 내용 중에서 정치적 중립성을 강조하는 이 부분은 세계에서 굉장히 후진 국가예요. OECD 국가 중에서 교사들에게 정치적인 중립이라는 이유로 참여하지 못하게 정치적 기본권을 주지 않는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거 어떻게 바꿔야죠? 아니 근데 이 사안은 약간 그거와 또 다른데요. 공무원의 집단 행동이냐 하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함께 모인 건 아니니까. 장학사 혼자서 민들레인가에다가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 물러나라고 글을 썼다 이거예요. 시국선언을 했다 이거예요. 누구랑 같이 한 것도 아니에요. 혼자 한 거예요. 집단 행동은 아니다.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이게 정치 기본권에 대한 아니 이건 개인이죠. 그거는 집단 행동하고 관계없이 그러니까 개인이에요. 개인이요. 그런데 이 정당하고도 관계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정치적 행위냐라고 하면은 해석하기 좀 어렵다.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OECD 많은 나라들은 개인에게 정당에 가입할 수 있는 권리도 주고 그런 어떤 그 피선거권이나 선거권이나 이런 거 주어질 때 우리는 이게 정치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기 때문에 교사는 정치적인 정당에 가입할 수도 없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거기에 해당되냐 이거예요. 아니 시국 선언이기 때문에 시국에 대해서 정치적인 발언을 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왜 그러냐면 그거는 페이스북에 좋아요도 누르지 좋아 이렇게 싸워. 그건 아니고 그건 선거의 문제고 이거는 개인적으로 정치적인 어떤 현상에 대해서 의견을 표명한 거잖아요.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청원권이나 이런 것들의 표현에 해당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도 없고 공무원의 정치적인 어떤 집단 행동에 해당되지도 않고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품위 유지 위반 여기에 좀 걸릴 수도 있는데 아니 성명서 발표했다고 품위 유지를 오히려 더 높인 거지 뭐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품위를 정 교수님은 안 하면 낮추는 거지. 이거는 처벌하기 어려울 것이다. 처벌하기 어려워요. 그 얘기고. 이거는 정 교수님은 현행법이 악법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다라고 저는 보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이제 우리 그 헌법 31조 사항인가에 딱 규정돼 있잖아요. 자주성, 교육의 자주성, 그다음에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 그래서 정치적 중립성이라는 그걸 가지고 원래의 목적은 이게 교육이
정치로부터 독립될 수 있도록 하자는 데 목적이 있었는데 이건 거꾸로 돼 가지고 지금은 교육하는 사람들이 아예 정치인들에게 지배를 받게 되는 이런 영국으로 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문제를 동의해요. 네. 동의하는데 이 사안이 과연 정치적 네. 중립성이라고 하는 그 영역에서 어떻게 해석될 건가는 네. 제가 이제 인천 교육청 네. 그 감사관한테도 물어봤어요. 네. 애매해요. 네. 아, 애매해요. 다행이네. 그러니까 다행이네. 이거를 가지고 어떻게 처리할 건가. 만약에 지금 얘기한 정치 기본권 그렇게 하면 헌법 소원까지도 갈 얘기고. 원래 이 장 박사님 아시는 분이세요? 우리 저 교육언론 창에 예. 예, 글을 쓰시는 분이에요. 아, 그럼 뭐 그 여러 가지를 또 다 생각하고 자기도 여러 가지 시국에 대한 표현을 많이 하는 분인데. 네. 그러니까 개인이 뭐 장학사 물론 장학사 자격이지만은 근무 중에 한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개인적인 어떤 기본권에 해당되는 것이지 이걸 어떻게 처벌할 건가는 논쟁을 할 수가 있는. 김 교수님이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다툼의 여지는 있겠죠. 왜냐하면은 그 이게 정치적 중립을 위반했느냐, 정치적으로 참여하거나 개입했느냐 이런 그걸 따져야 되잖아요. 네. 근데 자기의 정치적인 견해를 표명한 거잖아요. 그래서 표현의 자유를 그냥 누린 거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은 만약에 법적으로 아니 공식적으로 처벌이 내린다면은 그 개인은 당연히 싸우려고 하겠죠. 그러면서 제가 봤을 때는 조금 아까 그 성 교수님 얘기하신 대로 이 부분을 뭘 가지고 걸지? 걸만한 게 없을 텐데 문제는 현 정부는 당연히 하겠죠. 근데 이게 이제 도화선이 될 수도 있겠네, 청 교수님. 지금 네. 이 악법인 지금 그 교사들이 지금 그렇잖아요. 아, 그럼요. 정치 표현을 완전히 네. 억압당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이제 수건 사업 네. 아닙니까? 이거 풀어달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요. 정치적 기본권 이번 기회에 그래서 만약에 처벌을 하게 된다면 교사들은 다 들고 일어나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포인트다. 지난번 다 일어나야 돼.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 법에 네. 16세 되면은 네. 정당에 가입할 수 있어. 학생들 고등학교 그렇죠, 1학년들이 그렇죠. 정당에 가입할 수 있고 18세 되면 네.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동시에 갖습니다. 근데 교사는 뭐 정치적인 중립성 때문에 안 돼요. 아니 저번에 그거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교육감 뭐 이런 거 선거할 때 뭐 누구 지지한다 뭐 좋아요 이런 것도 못 한다며. 페이스북에서 좋아요도. 교육감은 정당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교육감 그게 선거라고 하는데 개입했다 이거예요. 야. 정치적 행위. 이렇게 좋아요. 네. 한 번 누르는 건 괜찮아요. 아, 그래요? 5번부터 그 선관위에서 경고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야, 이게 진짜, 참 웃기는 얘기입니다. 진짜 이게 말도 안 돼. 이번 22대 국회에서 교사의 정치 기본권에 관련된 법안이 지금 올라가 있는데 어떻게 처리되는지 좀 봐야 되고 말씀하신 것처럼 교사의 정치 기본권을 확보해 주고 지난번에도 제가 어디서 얘기했는데 아니 내가 수업 시간에 종교적 중립성을 위해서 어떤 특정 종교를 폄하하거나 또 칭찬하는 그런 거 안 하고 퇴근 후에 내가 교회를 가든 성당을 가든 절을 가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주말에. 그럼 교사도 마찬가지 정치적으로도 수업 시간에 정치적인 편향적인 그런 발언이나 이걸 안 하고 내가 근무 마치고 내 정치 기본권을 가지고 정당 활동에 지원하거나 미국은 모든 교원단체들이 이번 대선 때 보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후원금도 내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보면은 OECD 국가의 수준에 맞게끔 교사들 정치 기본권 회복해야 된다. 그 교육감 투표권도 청소년들이 투표할 수 있도록 해야 돼. 그럼요. 특히 고등학생들은 16세 만 16세까지 내려야 돼요. 진짜로 해야 돼. 그들이 가장 민감한 건데 교육감이 그렇죠. 누구냐에 따라서. 정말 직접 당사자들이기 때문에 최고입니다. 최고. 뭐 고등학생들한테 인기 좀 있으세요? 아니요.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만 16세까지 내려야 된다는 주장을 한 7, 8년 전부터 부분 있었는데 본격적으로 유튜브를 통해서 얘기한 분은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저는 뭐 늘 그 얘기는 생각 가지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당사자인데 이해 당사자가 고등학생들인데. 저는 공약으로도 내세웠었는데요. 제가 교육감이 되면 앞으로 그런 법안을 만드는데 제안을 하겠다고 전라북도에서 지난번에 그것도 내세우기도 했죠. 아니 보니까 약간만 틈을 주면 교육감 관련된 얘기를 하려고 해. 여기 그만하고. 자, 정교조 그러면 선생님들 있잖아요. 현직 교사들도 있지 않습니까? 교원노조도 있고 뭐 정교조 있는데 이런 분들도 이번에 교수님들 그 시국선언 보면서 뭐 움직임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흐름은 없습니까? 뭐 이번에 전교조 위원장이 교사들에게 시국선언 안내하는 구글 폼을 이렇게 안내하는 걸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금 경찰에서 꼭
조사받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 구글 폼 이렇게 하면 참여할 수 있다. 그걸 가지고 퇴진 투표였었죠. 그러니까 퇴진 투표. 정확히 퇴진 투표를 하겠다고 한 그럼요. 거고 그게 이제 안내를 했다고. 네. 말이 안 문제가 되는 되는 그러니까. 전 상황이죠. 그렇군요. 자, 이 시국선언 관련해서 한번 짚어봤고요. 교육계 현안들도 이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연말되고 있으니까 윤석열 정권 전반적인 네. 교육 정책에 대해서도 좀 평가를 해보고 싶은데 키워드로 한번 저희가 5가지의 교육 그 실정에 대해서 키워드를 좀 준비했는데 여기에 어떤 정책이 좀 떠오를지 교수님 좀 의견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무개념 정책 할 만한 게 뭐가 있을까요? 갑자기 네. 뜬금없이 개념도 없이 5살 입학시키겠다고 만 5세 입학. 네? 그러니까 그건 진짜 무개념 아닙니까 그거. 근데 하자마자 금방 꼬리를 내렸죠 저거는. 예, 한 35일 정도. 네. 그 당시에 이제 교육부 장관이 이제 만 5세 조기 입학시키겠다. 네. 아니, 그러니까 다들 뻑 갔어요. 제가 보기에 문제가 있는 게 예. 뭔가 큰 거를 이 임기 초반이니까 큰 걸 하나 터뜨리고 싶어서 예. 그러니까 교육부 관료들이 예. 서랍 안에 있던 어떤 파일 하나 던져준 것 같아요. 맞아. 그렇지 않고는 저런 일이 나올 수가 없거든요. 저는 맥락도 없이 뭐 교사들도 그렇고 학부모들도 그렇고 뭐 수많은 반대 여론이 있어서 한 달 만에 교육부 장관이 사퇴할 정도로 네. 저 5세 조기 입학 문제는 네, 그 얘기는 조금 상세한 거는 뒤에 한번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얼빠진 정책하면 김 교수님 뭐가 떠오르세요? 아까 말씀드린 민족의 얼, 그다음에 혼 이거를 왜곡시킨 역사 교과서. 아, 그렇죠. 진짜 얼 빠지네요. 얼이 빠졌네. 딱 맞네요. 얼이 빠졌어. 정신 혼이 빠지고 넋이 빠진 거예요. 아이고 진짜 친일. 지겹습니다. 묻지마 정책 또 저건 뭐가 있을까요? 대표적으로? 어제 발표했던 AI 디지털 교과서.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전면 시행. 제가 그 AI 디지털 교과서를 기다렸는데 아까 시연하는 걸 좀 봤거든요. 진짜 이것도 저 1번에 해당돼요. 무개념이에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러니까. 이게 AI가 없어요. 지난번부터 AI 없다고 주장했거든요. 챗 GPT 같은 그런 어떤 대화형 생성형 이게 아니고 뭔가 이게 기존의 풀에다가 가둬놓은 상태라서 뭐 질문해봐야 해도 수학 교과서에서 기수가 뭐냐.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하지 마십시오. 뭐 아직도 교과서 내용 중에서 답을 못하는 게 많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을 해요. 애들이 그거 하다가 그런 질문 답을 그렇게 하면은 뭐 처음에는 재밌겠지만은 어느 정도 되면 아예 재미없어 끝나버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매체의 신선함이 끝나는 순간 몇 천억을 들여서 투자해서 만든 교과서 정말 심각하다. 좋습니다. 과거로 회귀하는 정책 뭐가 있을까요? 과거로 지난번에 폐지하기로 했던 뭐 예를 들면 자사고랄지 이런 정책들이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있잖아요. 그렇죠. 폐지됐던 안 되고 자사고, 외고, 국제고 이런 특목고 뭐 이런 정책 그 학교들 그 얘기죠. 근데 무책임 정책 대표적인 거 김 교수님 뭐가 있을까요? 이거 지금 이제 고교 무상 예산을 그 정부 예산을 지금 전액 삭감했지 않습니까? 네네. 이 부분은 국가 그리고 정부의 책임을 지방으로 돌리는 거죠. 네, 떠넘기는 이런 무책임한. 네. 이제 하나씩 좀 들어가 보면 아까 이제 무개념 정책이 이제 만 5세 조기 입학을 이야기하시는데 청 교수님 또 교대이시니까 특히 이 부분은 더 관심이 많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거 저 교육 뭐 효과라든가요? 이 의미 이거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저거는 아이들의 성장이나 발달을 정말로 고려해서 저렇게 했던 정책이 아니에요. 왜 고려한다면 지금 OECD 국가 중에서 약 60 내지 70%가 만 6세 이상이에요. 입학이. 만 5세 한 학교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극소수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굉장히 경쟁적인데 만 5세를 한꺼번에 집어넣으면 2개 학년이 한꺼번에 붙는 거잖아요. 그렇죠. 입시도 한꺼번에 해야 되고 학교도 막 선생님도 갑자기 막 뽑아야 되고. 그 시뮬레이션 뻔히 안 해봐도 알 것 같은데 상식적으로 하나는 땡기니까. 그러니까 개념이 없는 거죠. 이 학제를 개편하거나 입학 연령을 저렇게 당기는 그런 조치들은 굉장히 그 뭐랄까요
여파를 생각해서 오래전부터 준비해서 하나씩 단계적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학제를 개편한다. 초등학교 6학년을 5학년으로 5개 학년 뭐 5학년까지만 하고 그냥 중학교 간다. 한 학년을 줄인다. 그러면 똑같은 그런 문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학년에 2개 학년의 학생들이 몰리는 거예요. 지금 한 25만이 들어왔다면은 갑자기 50만이 돼서 교실에 학생들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고 그 아이들이 경쟁이 치열하잖아요. 입시에서도 경쟁 예전에 58년 개띠들이 머리 뒤밀면서 사회 입시하고 사회로 나가서 경쟁하는 것처럼 그 한 코호트가 그렇게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저런 정책을 할 때 이 정책이 누구를 위해서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냐 이런 걸 고려해야 한다면 네. 충분히 졸속으로 안 하고 네. 학부모 의견도 듣고 학교 현장도 듣고 뭐 이런 상황을 봐서 저런 정책을 만들면 당연히 접근을 잘 하는데 그냥 특정한 사람들이 아까 말한 대로 어떤 뭡니까 한번 던지는 정책으로 저렇게 했기 때문에 절대로 성공할 수 없는 거죠. 이게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발단이 돌봄에서 시작된 거예요. 네. 네. 그래서 이제 아이들 그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기 전 아이들에 대한 돌봄 문제가 발생을 우리 사회에 발생을 했었고 모델을 제가 봤을 때 미국 정도로 보지 않았나 싶어요. 왜냐하면 미국은 이제 소위 말하는 K-12 시스템이에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그 공교육 시스템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를 다 묶어놨는데 거기에 K를 넣은 겁니다. 그 K가 이제 킨더예요. 킨더가튼. 네, 킨더가튼인데 이게 이제 공교육 안에 들어와 있는 건데 거기는 그만한 인프라와 자원들이 확보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5살 아이들이 유치원 갈 아이들이 모두 수용이 되는 구조예요. 그쪽은. 근데 지금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병설 유치원이 30%도 안 돼요. 그러니까 70%는 다 사설이에요. 그러면 5세 학생들이 전부 다 들어와야 되는 이 상황에서 이 학생들을 수용할 수 있느냐 이런 차원인 거죠. 발달 문제도 있겠지만 그러니까 이게 돌봄으로 시작돼서 좀 엄한 그 모델을 좀 차용하는 이런 데서 온 착오였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게 그 유보 통합 문제 그거하고도 밀접하게 관련돼 지금 말씀하신 것 충분히 동의하는데 그러니까 유아교육의 공교육화를 먼저 선언하고 거기에 들어간 예산과 인력과 시설을 완비한 후에 그렇죠. 전진적으로 가야 될 문제를 갑자기 5세 조기 입학시킨다니까 정책이라고 하는 게 그 왜 그 정책을 추진해야 될지 취지가 있을 거고요. 그 취지 동의하더라도 갑자기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준비해 나가야 되는데 유보 통합도 지금 사실 준비 없이 그냥 통합 선언해 놓고 아무 일도 못 하고 있는 구조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의대 정원 그 파장을 보면서 맞아요. 딱 이 느낌이 오더라고요. 맞아요. 왜냐하면 의대 정원 했을 때 뭐 1,500명, 2,000명 이렇게 증원 그것만 생각했는데 지금 1학년생들이 전부 다 휴학을 해버렸네. 한꺼번에 1학년들은 막 7,5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물론 걔네들 상당수가 그냥 군대 가버리겠다는 거예요. 열받아갖고 수업이 안 될 테니까. 이런 걸 보면서 야 정책이라는 게 이게 이 흔히 말하는 이게 단계별로 가지 않고 무리하게 했을 때 어떤 파장이 큰지 그럼 졸속으로 이루어지면은 우리가 경험했지만은 80년대 730 교육개혁 조치라고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본고사 폐지, 과외 금지, 졸정제. 김용현 선생님 알겠지만은 지금 이런 만 5세 조기 입학, 뭐 의대 정원 2,000명 이런 것도 이게 합리적인 모형이 아니고 그 최적 모형이라 가지고. 직관에서 그냥 때리는 거예요. 아니, 저 2천은 누가 이야기했다는데 2천을 좋아하더라고 현 정권이. 그러니까 이제 뭐 오늘 보니까 뭐 윤 대통령이 뭐 또 그 백종원 1,000명, 백종원 1,000명 만든다는 그 얘기도 하잖아요. 그럼 뭐 손흥민도 1,000명 만들고 다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닌데 교육은 너무나 가볍게 보는 시각인 거예요. 자 역사 교과서 아까 우리가 또 그렇게 지적을 했죠. 역사 교과서는 대표적인 얼빠진 정체다. 얼이 빠진 정체다. 자, 김 교수님. 요거는 좀 심각한 거를 대체적으로 알기는 알 것 같은데 지금 한국 교과서 좀 문제가 됐던 이런 그 역사국에서 이상한 거 있잖아요. 뉴라이트 사관에 입각한 채택한 학교 1개가 2개이지 않습니까? 2개입니다. 2개죠. 네네. 그 지금 경북 경산에 있는 문명고가 채택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기도에 있는 그 기독 그 대안학교. 그러니까 정규학교는 하나인 거죠.
근데 문명고는 거기 교사가 그 해당 지금 우리 얘기하고 있는 문제가 되는 그 교과서의 주요 집필자예요. 아, 맞아요. 그 얘기 들었어요. 네네. 그리고 문명고는 또 어떤 이력이 있냐면은 과거 박근혜 정부 때도 그 우익 편향의 교과서를 채택해서 내부 구성원들이 반대했는데 반대한 사람들 처벌하는 그런 경험이 있는 그 학교입니다. 그럼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그럼 시장에서 현실적으로 퇴출된 건데 이런 그 뉴라이트 사관에 입학한 그 한국 교과서가 그러면 한국사 교과서 퇴출됐는데 이렇게 버림받은 시장에 퇴출된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그 채택을 할 사람이 다른 없죠. 학교들이 그러니까 그 교과서를 채택하지 않았잖아요. 이유가 뭐예요? 대한민국 교사들이 그렇게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한 학교들은 교과서를 어떻게 채택하냐면은 쫙 펼쳐놓고요. 그냥 국정이든 뭐든 펼쳐놓고서 교사들이 이렇게 선택을 한단 말이죠. 네네. 물론 저희가 이제 경각심을 놓지 말아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 외압 같은 거 있을 수는 있습니다. 학교이든 재단이든 아니면 그 사회적인 외압이.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그렇게 편향된 교과서가 채택될 여지는 있겠지만 만약에 대한민국 교사들의 수준을 놓고 판단했을 때 이런 얼토당토 않고 아니면 편향됐거나 극단적인 교과서는 자연스럽게 이제 줄여지는 구조입니다. 학교에서 두 종 선택하나요? 한 종 하나요? 한 종이요. 아, 그러면 이제 그 한국사면 그 한국사 선생님들이나 뭐 역사 선생님들 뭐 국사 선생님들 이런 분들이 모든 교과서 펴놓고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동의를 합니다. 이 교과서가 국정일 때는 딱 단종이잖아요. 그렇죠. 서울이든 전주든 우리는 그걸로 배웠어. 단종으로 배웠어요. 그러니까 국정이면 그거 만드는데 많은 사람들의 의견이 거기에서 토론하고 뭐 대화하고 해서 합의해가지고 만들기 때문에 이런 문제 이런 얘기가 안 나오죠. 만들면 나오고. 옛날에는 현대사 거의 가르쳐 주지도 않았어. 그렇죠. 근데 지금은 이제 검인정이라고 해서 다소간에 조금 입장에 따라서 스펙트럼이 좀 넓어지는 것은 좋다라고 볼 수 있죠. 좋다라고 볼 수 있지만 기본적인 역사적 사실을 왜곡한다랄지 또는 특정한 어떤 세력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런 형태의 교과서로 가는 것에 대해서는 철퇴를 좀 내릴 필요가 있죠. 한 학교당 한 두세 분 정도가 이렇게 선정한다고 봐야겠네요, 결국은. 아니, 교과 선생님들이 하죠. 실제로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사회책이다. 역사 선생님, 역사 교과서다. 그러면 그 학교에 있는 역사 선생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학교장이 선정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역사 선생님이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한 서너 분 뭐 이럴 거 아닙니까, 되게. 고등학교 그렇죠. 하면 뭐 그럴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이 학교가 그 교과서, 역사 교과서 선택하는 그 절차도 무시했다고 비판을 받아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것처럼 그 담당 교과의 교사들이 협의를 하고 그 순위를 매겨서 학교 운영위원회에 한 일주일 전에 공지를 해요. 그러면 그걸 공지해 놨다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는데 그 절차를 무시하고 바로 그냥 선정했다라는 거 하고 최근에는 또 학부모들이 여기에 반대를 하고 있어요. 이 문명고등학교 학부모들이. 왜 우리 애들만. 그렇지. 애들도 이런 거예요. 나중에 시험 나왔을 때 잘못 선택하면 어떻게 참고서도 못 만들어요. 이 시장 논리에서 이 교과서 하나 만드는데 대략 한 3억 정도 들잖아요. 망했네. 망한 거예요. 한국학력평가원이. 사실은 망한 거예요. 거네. 이 교과서가 저기 역사관에 뭐 편향되어 있는 문제도 많이 있는데 그 제가 보기에는 그 민족문제연구소가 검증을 했어요. 그러니까 역사관의 편향도를 차치하더라도 그냥 단순한 오류가 한 300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예를 들면 오타라든지 아니면 용어의 적절한 사용이 아니라든지 급조됐구나. 아니면 그냥 짧게 한 그러니까 오류를 그대로 갖고 와서 짧게 한 이런 것들이 발견된 게 한 300건이거든요. 이게 도대체 어떻게 검증을 통과했느냐 이런 전문가들의 경우가 지금 국정조사감이네. 아니 그러니까 여기에 저자 중에 한 명이 교육부 청년 보좌 뭐 장관 보좌관이라고 했고 그 나중에 이름을 빼긴 했는데 그런 얘기들. 그다음에 이 출판사가 자격이 없는데 출원을 했다. 최근 3년간의 관련 도서를 출판한 경험이 그걸 만들다 보니까 2007년도 수능 대비 문제집을 껍데기만 관리해가지고 내가지고 하여튼 여러 가지 절차적으로도 문제가 있고. 제가 보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 한국학력평가원 그 해당 문제되는 그 출판사인데요. 2022년 1월 이후로 역사교과서 출판 건수 0. 그 다음에 2010년 이후로 역사계열 도서 발행 건수 0. 그러니까. 네.
이런 곳이 어떻게 선정이 우리가 한번 박시영 TV 이 교육 백과사전에서 이 내용을 한번 짚어본 적은 있죠. 네. 자, AI 교과서 이야기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AI 교과서가 이제 묻지마 정책의 대표적인 정책으로 좀 꼽혔는데 지금 AI 교과서 좀 뭐 어제 오늘도 뭐 계속 이야기 나오던데 지금 어떤 상황입니까? 지금 막 밀어붙이다가 요번에 지금 검정한 교과서로 지금 72종이던가요? 네. 이게 검정 발표를 했어요. 네. 엊그저께 발표를 했는데 이게 어떤 이제 옛날에 디지털 교과서로서 15년 전부터 했던 내용들이 있어요. 네. AI 교과서라고 새롭게 좀 포장을 해서 AI가 탑재된 어떤 형태의 그런 교과서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렇게 내용을 보니까 그런 내용이 아니고 또 하나는 뭐 이게 업체하고 깊은 또 관련이 있잖아요. 비용이 기존의 교과서를 한 10,000원 정도에 쓴다면 이 AI 교과서가 들어오면 몇 배가 더 들어가야 돼요. 그리고 그 교과서만이 아니라 그걸 사용하기 위해서 인프라를 다 구축해야 됩니다. 뭐 전자칠판을 다 뜯어 고치고 이런저런 컴퓨터 뭐 웨일북 그러니까 개인용 PC를 다 줘야 되고 이런 복잡한 문제들까지 다 들어있거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과연 이런 형태의 교육 그러니까 AI 시대에 필요한 AI 시대가 오면 아이들이 그만큼 사유 능력이 떨어지고 비판적 공감 능력 이런 것이 떨어질 텐데 이런 거를 강조하는 교육이 강화돼야 되는 게 교육의 상식인데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이런 것을 기계에 의존하는 형태의 교육으로 갔을 때 과연 이게 바람직스러운 성장이 되느냐 이런 부분이고 지금 전 세계 유럽이나 이런 데는요 많은 나라들이 그런 그 디지털 교과서 쓰다가 종이로 다 돌아가고 있어요. 그렇다면서요? 그 찬성 논거 반대 대표적인 논거는 뭡니까? 반대하는 거요? 예. 찬성 논거는 뭐였고 정부 쪽에 밀어붙이는 논거는? 정부에서 밀어붙이는 거는 사실은 뭐 교육부 장관이 누누이 지금 반복하는데 교육 격차 해소에 이게 필요하다는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교육을 줄일 수 있다? 사교육을 줄일 뿐만 아니라 가정 배경에 따른 격차를 그러니까 개별 맞춤형 교육을 가능하기 때문에 그 격차를 줄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오히려 또 반대로 온 아니 그러면 이 교과서 비용은 누가 돼? 학부모가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국가가 되죠. 국가가 다 되죠? 네, 이거는 비용 부분만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게 어차피 이제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에서 이제 충당이 돼야 될 부분인데 문제는 이제 지방교육 재정에 이제 부담을 주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규모를 이제 추계를 한 건데 4년간 학생 구독료만 그 어림잡아서 4조 7천억 원 정도입니다. 4조 7천억 원. 그 다음에 그 인프라 구축을 하는데 8,600억 원, 교사 연수시키는데 3,800원, 800억 원, 그리고 그 교재 개발하는데 169억 원. 이걸 다 합치면은 그 6조 9천억 원이 돼요. 근데 지금 저희가 그 지방교육 재정 교부금이 69조예요. 딱 10%죠. 근데 그게 세수가 다 아시다시피 세수가 줄어가지고 5.3조가 줄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세수가 줄어서 지방 그 재정 교육 재정이 줄어드는데 부담이 지금 10% 가중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러면 지방은 사실은 교육청은 다른 건 죽으라는 얘기죠. 다른 건 하지 말라는 얘기네. 다른 사업은 하지 말라는 얘기네. 그럼 교육감 왜 도전하는 거야 도대체? 이거 하고 끝날 것 같은데 아무것도 못 할 것 같은데. 교육감 되면은 뭐 재정이 지금 뭐 없어가지고 파탄된 교육청 살리려고 애써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이게 AI 디지털 교과서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이를테면은 우리가 챗 GPT를 써보면 알겠지만은 정말 단순한 거 또는 어떤 모르는 지식에 대한 것들을 빨리 뭐 피드백할 때는 필요한데 지금 이제 필요한 교육의 그 뭐랄까 뭐 영역은 미래 핵심 역량 그래서 역량 중심 교육을 하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단순 그 지식을 암기하고 하는 수준을 넘어서서 자기 미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교육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정말 자기 목소리도 내고 자기 주도적인 학습을 하도록 하는 이런 교육을 하고 있는데 이 AI 디지털 교과서는 그야말로 사교육 시장에서 하고 있는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 특화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시 시험에 특화된 어떤 그 방식을 더 강화하는 거죠. 사고력을 오히려 떨어뜨릴 수도 있겠네요. 사고력, 문해력, 뭐 정서적인 능력 모든 게 사실은 문제가 심각한데 그런 것에서 테스트 한번 해보지 않고 외국에서는 핀란드나 스웨덴이나 미국에서는 오히려 접고 있는 이런 그 사업을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마어마한 예산을 들여서 또 학부모들은 또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이 너무 많아요. 아이들의 어떤 그 디지털 기기에 대한 중독이라든지 문해력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있는데 지금 계속 밀어붙이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면 그 원래 정부가 이야기했던 대로 지금 속도를 빼고 있습니까? 아니면 뭐 좀 그 뭐 조정도 좀 하고 있다면서요? 네, 반발이 세니까. 과목 그 두 과목을 뭐 내후년에는 도입을 안 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어쨌든 내년에 초3, 4하고 중1, 고1에 영어, 수학, 정보 이 세 과목은 다 가는 걸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 사실은 매우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되는데 자 그러면 교과용 도서에 대한 규정이 있는데 작년에 10월 달에 대통령령으로 이 디지털 교과서를 교과서 지위로 그 규정을 했어요. 네. 그거는 대통령령이니까 네. 민주당에서 국회에 입법을 하면서 초중등 교육법을 바꿔서 네. 디지털 교과서를 교육용 자료, 교육 자료로 하지 교과서는 아니다라고 합니다. 교과서가 아니면은 저만큼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지도 않아도 되고 선택적으로 필요할 때 쓰면 되고 또 어떤 학교가 반대하면 그 학교는 쓰지 않아도 되고 이렇게 선택권이 있는 반면에 교과서라는 순간 쓰지 않아도 예산은 다 지출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게 정리가 됐어요? 민주당이 그렇게. 민주당에서 지금 현재 법안이 교육위를 통과하고 있습니다. 아니 저기 법사위까지 다 통과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법사위 통과했으면 뭐 다 끝난 거지. 아니 그런데 이제 대통령의 거부권이 또 있으니까.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그냥 졸속으로 하는 것도 그런 거지만. 현재 교사님들이 다시 나와야겠네 거리로. 제가 봐도 교사 대투쟁을 또 해야겠구만. 이 부분은 교사의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만약에 이제 교과서가 아니라 교구로서 선택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이 부분도 제가 봤을 때는 학교 현장은 힘들어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초등학교 수학이다. 수학은 이제 도입하는 과목 중에 하나니까 수학 같은 경우는 수학 교과서가 있고요. 그렇죠. 수학 익힘 책이라는 게 있어요. 이걸 가지고 병행해서 쓴단 말이죠. 또 하나가 생기는 거고.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가 생기는데 주어진 40분에 요거 세 개를 골라서 쓰라는 건데 이건 현실적이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많은 교사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디지털 교과서 만들지 말고 지금 교과서를 발전시켜야 되는 건데 왜냐하면은 지금 보급되어 있는 예를 들면 태블릿 PC라든지 컴퓨터 가지고 그 교육부가 얘기하는 그 디지털 교과서의 장점을 다 실현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저기 QR코드 찍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심화되는 문제풀이 가능하거든요. 네. 요거를 조금 더 세련되게 정교화 시키는 게 낫지. 그 막대한 돈을 들여가지고 교과서를 만드느냐. 교사들은 대부분 반응이 이래요. 네. 그러니까 돈도 돈이지만 그 6조 원이 넘는 돈은 지금 대한민국의 대학생들 무료 교육하는데 10조 원이면 다 해결할 수 있거든요. 어마어마한 돈이에요. 이 돈을 거기에다 쓰지 않고 다른 데다 쓴다면 교육적인 효과도 훨씬 재정도 안 되고요. 재정도 없잖아요. 부자 감세해갖고. 네. 그러니까 모든 면에서 이게 지금 안 맞죠. 우리 시대에 맞지. 진짜 이게 또 사고 터질 것 같아. 의대 정원 때문에 난리 났는데 이게 교육대라 또 일어나게 생겼네. 네. 어제 그 교육부 책임 교육 정책실장이 이 A 디지털 교과서 발표하면서 또 했던 말이 구설수있지 모르고 있어요. 그 문제의식을 잘 한번 보시면은 AI 교과서에는 사교육과 유사한 디지털 콘텐츠들이 들어있다. 공교육은 그런 우수한 기능을 못 해주고 있어서 잠자는 학생들이 나오고 수학과 영어를 포기하는 학생들이 나온다. 학부모도 공교육에 대한 신뢰가 떨어진 상태다. 이것마저도 도입을 않는다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가져오기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AI 디지털 교과서가 사교육과 유사한 그 콘텐츠가 있고 그것을 공교육에서 적극 받아들이지 않으면은 잠자는 아이들 깨울 수 없고 공교육 신뢰가 떨어진다 이 말이거든요. 이 문제의식이 뭐 설령 현실적인 뭐 그런 주장을 한다 하더라도 교육부의 책임교육실장이 이런 얘기를 해서 예전에 뭐 교사들 폄하하는 발언을 하면서 학원에 있는 강사들보다 못하다 그런 얘기해서 한번 난리 난 적이 있거든요. 그와 유사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그 공교육의 그 주무 부처가 공교육을 부정하는 자가당착이잖아요. 그럼요. 그리고 교육부가 이거 하면서 어쨌든 자는 수업, 자는 아이들을 깨울 수 있는 게 이 디지털 교과서다. 그 얘기는 뭐냐면 상호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AI와 학습자가 상호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건데 이미 판명이 난 게 얼마 전에 교육부가 이제 교사를 대상으로 그 연수를 시켜줬단 말이죠. 근데 그 연수에 참여했던 교사들의 전반적인 그 평가가
상호작용이 하나도 안 일어나더라. 그리고 소위 말하는 딥러닝이라는 게 물론 저 AI도 딥러닝을 하지만 학습자들의 학력을 신장시켜주는 효과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것도 실현되지 않더라. 이런 겁니다. 아니, 도대체 이런 걸 뭐하러 하냐는 거죠. 요즘에 선생님들 실력 좋아요. 초중고 선생님들 얼마나 실력 좋은데 그건 알아요. 학부모들이 젊은 교사들 특히 실력 좋다는 거. 그러니까 수업을 제대로 진행하는 교사에게 힘을 주는 어떤 지원을 해야 되지. 교사들은 입 막고 있고 컴퓨터하고 소통하십시오. 그게 매체의 특성은 처음에 반짝 효과는 있어요. 그런데 그거 지나오는 끝이에요. 네. 그래서 교실에서는요. 소위 말하는 오감을 활용하는 수업이 이루어져요. 모든 감각을. 그런데 디지털은 두 가지에 의존합니다. 청각과 시각이에요. 그러네요. 그랬을 때 아이들의 성장이 온전해질 수 있느냐. 이런 문제점이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스웨덴, 핀란드가 그 디지털 기기 사용을 제한하는 거고 2022년도 OECD 그 피사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서도 디지털 기기 사용을 하니까 학습자들의 집중력이 떨어지더라. 그래서 제한하는 거를 권고하는데 이게 흐름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런 것들에 대한 실질적 어떤 사전 검사를 한다든지 이런 거 없이 이렇게 밀어붙이니까. 그러니까 시범 사업도 아니고 이거 전면 도입이라는 게 말도 안 되는 거죠. 논쟁하는 과정에서 조금 이렇게 정부가 물러서긴 했어요. 예를 들어서 국어나 가정 이런 것은 이제 하지 않겠다. 그랬고 사회 같은 경우도 원래 계획은 2026년도에 하겠다고 하면서 1년 정도 더 미루겠다고 했지만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교육적인 어떤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경제적인 관점에서 봐도 그렇고 학교 현장의 어떤 상황을 고려했을 때도 또 시대적으로 우리 보면 AI 이런 시대일수록 체험이랄지 오감 말씀도 하셨지만 공감 능력, 포용 능력, 사람과 의사소통할 수 있는 이런 능력이 훨씬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쪽에 교육이 훨씬 더 가야 되는 역량교육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데 이걸 이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복장이 터지는 거죠. 염장지는데 선수야. 근데 대통령 거부권을 김건희 특검법에는 지금 계속 작동을 시켜 있는데 이것조차도 거부권을 행사할까요? 이거? 네. 하겠죠. 너무 좀 촌스럽잖아요. 아니 근데 자료로 쓰는 거 말씀하신 거죠? 민주당이 엉망한 거. 그러니까 교육계에서는 엉망한 일인데. 현 정부의 교육개혁으로 대표적인 건 전 두 가지로 보거든요. 하나는 늘봄이었고요. 또 하나가 이 디지털 교과서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늘봄은 교육정책, 교육개혁이 아니에요. 그건 돌봄이지. 교육의 어떤 질적인 부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런 게 아니란 말이죠. 그러면 하나 남은 게 이제 디지털 교과서인데 저는 밀어붙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것 빼면 교육개혁으로 뭐 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교육개혁은 본인들이 하겠다는 4대 개혁 중에 하나란 말이죠. 그렇죠. 그러면은 나중에 평가를 받아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방어하냔 말이에요. 선생님도 자 이제 조만간에 거리로 나오셔야 합니다. 뭐 학교에서 뭐 있을 필요 없어. 싸워야 돼. 자 자사고 외고 국제고 폐지 관련해서 이거 경쟁교육이 더 심화됐는데 여기 뭐 청 교수님 한마디 해주시죠. 그러니까 우리 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마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공정성이나 객관성 얘기하면서 누구에게나 똑같은 날 똑같은 시간을 줘가지고 시험을 보게 해서 거기에서 나온 결과는 합당하니까 거기에 따르라. 경쟁 논리에서 뭐 이게 뭔가 그 능력주의 체제하에서 그대로 받아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태어날 때부터 우리는 그렇지 못하거든요. 부모를 달리 만나고 지역을 달리 만나는데 어떻게 똑같이 갈 수 있겠어요. 그렇다면 교육을 통해서 계속해서 격차를 줄여주는 또 보편성이나 평등성을 고려해야 되는데 자사고나 특목고나 이런 학교들은 전부 다 특혜를 주거나 여기에 그런데 추구하는 그런 교육들이잖아요. 이런 교육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서 이런 교육이 계속되면 어렵다는 거죠. 너무 진짜 너무 이상해졌어. 옛날에는 정말 전주에서도 우리 고향에서도 뭐 우리 전라고 명문학교 아닙니까? 거기서도 공부 잘하면 서울대 많이 갔었고 막 이랬거든. 지금 어려워요. 이게 상식적인 이상하게 된 거야 지금. 강남권 아니면 이런 특목고 아니면 자사고 아니면 흔히 말하는 명문대학 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졌어요. 이게 그러니까 이상하게 간 거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지역 학교들도 소외시킬 뿐만 아니라 도시에 있는 학교들 중에서도 이 소위 말해서 뭐 전통 있고 명문 고등학교 이런 학교들은 특목고나 자사고나 밀려가지고 이름값도 못 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문제지만은
이제 점차 이런 지역 격차, 교육 격차, 서열화, 계층화 이것이 너무 심각해지니까 그 2009년도에 MB 정부 때 이게 똑같은 교육부 장관이에요. 이주호. 2008년도부터 고교 다양화 300 프로젝트를 추진했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게 뭐 서울시 교육청에서 자사고 평가해서 탈락시키고 하니까 또 난리 나고 어떻든 그 지난 한 15년 동안에 이 문제가 심각하니까 문재인 정부 때 들어서서 25년도부터는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한다라고 법령까지 개정을 했단 말이죠. 그리고 고교 학점제를 통해서 어떤 학교든지 학교 내에서 이 교과목이나 자기 진로 적성에 따라서 선택할 수 있는 폭을 넓혀서 일반고를 좀 육성하겠다. 그렇게 해야 계층 간의 격차 이 공교육의 이상을 실현할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이게 맞는 건데 아유 뭐 또 대통령 바뀌고 장관 바뀌면서 다시 그 법안을 다 취소시켰다는 거죠. 그래서 이건 법안이 아니라 시행령을 해버리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법안 같으면 어렵죠. 국회 통과해야 되는 법안 같으면 그렇지. 저렇게 못 바꾸는데 대통령 시행령 하나로 얼마든지 하기로 했다 안 하기로 했다 이거를 결정하기 때문에 지금 2028년도부터 내신을 5등급 체계로 한다면서요. 네네. 그렇게 되면 진짜 수능이 그렇죠. 모든 걸 결정하는 구조 그러니까 아니에요. 수능은 그 9등급 상대고요. 내신은 5등급 상대예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변별력이. 수능에서 변별이 나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 명문고 흔히 이야기하는 자사고나 이런 데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하지. 근데 그 우리가 일반적으로 수능이 가장 공정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아마 학부모도 그렇고 왜냐하면은 점수를 줄 한 번에 거죠. 그냥 한날 한시에 똑같은 시험을 봐서 줄 세우는 거니까 누구도 다 같은 기회를 갖지 않느냐. 근데 이런 취지잖아요. 출발선이 다르잖아. 그렇죠. 네. 수능을 지금 학부모한테 물어보면 수능 잘 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학원 가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학원 열심히 가고. 그다음에 학원에도 수준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고액가해가 이루어지는 거고. 이거는 돈이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는 뭐. 공정한 게 아니에요. 공정한 그렇죠. 게임이 아닌 거죠. 교육에서부터 이런 것들이 이렇게 작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공정과 상식이 교육에서부터 무너지는 거예요. 이 정부 들어와서 사교육 뭐 줄이겠다고 운운하면서 완전히 반대되는 정책들을 추진하는 거 보면은 진짜 개념 없어요. 그러니까 국제고, 자사고, 특목고 진학을 위해서 지금 초등학교 저학년부터 학원 다니고 선행학습하고 이게 더 가속화되니까 공교육은 붕괴되고 그 공교육이 붕괴되니까 AI 디지털 교과서를 넣는다. 잘 되겠습니까 그게? 근데 진짜 구조의 문제인데. 저는 이런 생각 가져요. 저는 뭐 교육 전문가는 아니지만 교육이 문제 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게 이제 일반적 국민들 생각이야. 네. 근데 뭔가 확 뜯어 고치면 또 불안해해. 그럼요. 그러다 보니까 찌끔찌끔 하다가 큰 틀은 못 바꿨어. 사실은. 이게 벌써 몇십 년 된 거야. 20, 30년을 이렇게 흘러왔어. 책임 있는 거 아닙니까? 교육계 인사들. 책임 있는 거 아니에요? 부끄럽죠. 부끄럽죠. 네. 그리고 확실히 그게 있는 건 사실인데요. 그러니까 교육이라고 하는 게 우리 사회 실핏줄과 같은 몸으로 따지면 그런 거잖아요. 교육이 잘못되면 사회 모든 면들이 다 달라질 뿐만이 아니라 서열화된 이런 속에서의 교육 시스템이기 때문에 누군가 이익을 보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는 이런 구도이기 때문에 개혁하기도 어렵죠.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 자사고 문제와 관련해서 꼭 우리가 달리 하나 봐야 될 것은 특목고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특기 뭐 체육 특기생, 음악 특기생, 과학 특기생 이런 특정한 곳에 어떤 그 역량이 있는 사람들은 잘 키워줄 필요가 있는데 문제는 과학고가 졸업하면 과학적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그런 제도를 막는 막 시스템을 좀 다 이러잖아. 시스템을 좀 막고 그다음에 이게 큰 문제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전주의 모 학교 같은 경우는요. 아예 처음부터 몇 배나 돈을 거의 대학생들보다 돈을 더 내야 되거든요. 그 뭐 상상고 아니에요? 아니 그렇죠. 그런데 돈이 없는 애들은 아예 갈 수가 없어요. 그렇죠. 공부를 잘한다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맞습니다. 아니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 원천적으로 자격 기회를 주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교육계에서 이거 문제인 거죠. 교육은 기억나는 게 이해찬 옛날에 교육부 장관 있을 때 DJ 때 그때 아무튼 말이 많았잖아. 근데 뭔가 뜯어고치는 느낌도 있고 아무튼 평가는 여러 각도로 할 수는 있겠지만 뭔가 교육계가 좀 혁신적인
이게 나왔으면 좋겠어. 주대 있게 한번 밀어붙였으면 좋겠어. 네. 그런 생각이 잘못했습니다. 네. 저도 잘못했고. 내 탓이요. 이 운동이 필요해요. 앞으로 좀 잘해야 돼요. 진짜. 나 진짜. 네. 얼마나 부모들이 답답해 하겠습니까. 네. 우리 또 경기교육청에서도 과학고 지난번에 한번 짚었긴 했는데 과학고 막 여러 뭐죠? 지자체에서 할 수 있도록 막 이게 좀 부채질 한다면서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참 아쉽게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그 정치적인 색깔과 관계없이 과학고등학교 유치하려고 막 뛰어들었어요. 그러니까 지자체 단체장이 소속된 정당이 여든 야든 다 공이 이제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뿐만 아니라 지난번 총선 때는 뭐 여의도에도 국제고를 유치하겠습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예전에 무슨 뭐 주택 관련돼서 뉴타운 뭐 이렇게 도입하겠다 이런 것이 선거에 공약된 것처럼 이번에도 이 과학고등학교 유치가 뭐 이를테면 여기 뭐 시흥, 부천 무슨 뭐 이런 중소규모의 그 도시에서 지자체 단체장이 그런 공약들을 막 내세우고 이번에는 한다. 그러면서 과학고등학교는 특목고가 아닙니다. 뭐 이러면서 주장하는 거예요. 특목고 아니기는 뭐가 아니에요. 특목고 종류는 6가지 있는데 그러니까 이 특목고인 과학고가 지금 경기도의 경우에는 적기는 해요. 상대적으로. 네. 경기 북과학고등학교 하나 있고 물론 남쪽에는 수원에 영재고등학교가 있는데 이 과학고등학교를 유치하려고 예전에 부천에서 한 10여 년 전부터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평준화와 이 교육의 공공성을 깨는 매우 위험한 요소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학교별로 교육과정 특성화로 가자. 네. 해서 뭐 인문사회 쪽, 과학 쪽, 예능 쪽을 해서 각 학교가 선택할 수 있는 그렇게 되면 학생의 선택권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에 과학고와 같은 특목고 유치하지 않더라도 가능하다 그랬는데 지금 이 보수 교육감이 들어서서 적극적으로 이걸 유치하겠다고 지금 8군데인가 아마 지원했다고 그러죠. 이게 문제야. 그럼 한 4개를 아마 선정하게 되면은 사실은 뭐 그 주변에 또 일반고들은 다 뭐 죽을 텐데. 그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오롯이 거기에 배정되는 게 아니고. 그렇죠. 이걸 광역단위로 경기도에서 다 들어오기 때문에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얼마나 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좀 가진 자들 또는 상층 계층들의 욕구에 반영되는 부합되는 그런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에서 문제가 있고요. 좀 얘기한 것처럼 생태계라서 일반 고등학교는 다 죽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이 자사고 때문에 일반고 황폐화됐던 것처럼 이렇게 되면은 상위 한 10%는 살리고 90%는 죽이는 교육. 그게 사교육에서는 그럴 수 있어요. 공교육에서 그렇게 되는 순간 그것은 공교육임을 포기하는 정책이 되는 거죠. 그럼 이런 경우에는 이제 고민이 뭐냐면 한번 그 교육감이 한번 결정을 하잖아요. 네. 그 다음 교육감이 들어서 이거를 뒤집을 때 또 후유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바꾸기가 쉽지 않습니다. 한번 정하면 학교나 이런 학제나 이런 손을 대면은 최소한 10년의 유예 기간이 있어야 돼요. 이게 문제야. 네. 그러니까 만약에 생겼다 없앴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래서 참 교육은 그렇게 보수적인 시각에서 접근하는 게 맞긴 한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여론을 수렴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가야 되는데 이렇게 정치적 목적 때문에 자기들 치적 때문에 그 재임 기간에 뭔가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근데 이게 그런 문제가 단체장들은 또 뭐 자기들의 또 특목고 유치했다면 뭔가 그럼요. 지역이 발전한다는 이미지를 지금 교육자유 수가 있으니까 그걸 또 막 그 유치 경쟁에 뛰어들 거라고.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런 경쟁에 뛰어들 뿐만 아니라 그게 오물로 인해서 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고 이런 게 있기 때문에 지역 주민들의 이해관계하고도 이게 또 맞물려 있어요. 단순히 교육적 관점으로만 바라볼 수 없는. 그래서 과학고등학교 온다고 아파트 값 안 올라가요. 예전에 서울에 저기 구로에 궁동에 그 똑같은 주장이에요. 우리 지역에는 특목고 하나 없으니까 아파트 값 좀 올리려고 지역 주민들이 막 요구했어요. 그래서 지어줬어. 과학고등학교 들어섰어요. 아파트 값 안 올뿐만 아니라 그 주위에 문방구나 떡볶이점도 안 되는 거예요. 왜냐? 월요일 날 아침에 기숙사 들어가서 금요일 날 부모들이 와서 다 데려가요. 토요일 날 일요일 날 주말에 학생들 없고 학교 앞에 학생들이 얼씬여그리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 지역에 있는 학생들 중학생들이 3%도 안 되는 정도가 들어가요. 전체 한 150명 정도에서 지역하고 무관한 아무 관계 없어요. 지역하고 그야말로 지역 개발에 지역 발전에 어떤 도움도 되냐. 그 처음에는 뿌듯해하지만 나중에는 우리 애는 저기 못 가네라고 하는 오히려 위화감만 조성할 수밖에 없다. 경기도는 좀 넓은 지역이니까 멀리서 많이 오지만
예를 들어서 소규모 학교에 이런 것들은 학교의 어떤 성장이나 발달 이런 것들이 지역사회에 연결을 주는 게 우리 이제 지방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좀 많죠. 그래서 학교를 살려야 되는 것도 지금 특목고하고는 좀 다르지만 네. 그래서 좀 알겠습니다. 정상화하는 작업. 자, 마지막으로 고교 무상교육 좀 짚어볼 건데 김 교수님.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 지금 예산 관련해서 정부는 지금 지방 그 교육청에 다 떠넘기는 거 아닙니까? 자기 국고 그렇죠. 부담을 안 하겠다. 그렇죠. 뭐 이렇게 나서는 거죠. 지금 민주당은 근데 지금 저 조치를 지금 취하고 있잖아요. 네.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가요? 지금 어쨌든 현 정부는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교육 정책을 끌고 나가는 그 집단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외고 지금까지 말씀 나왔지만 외고, 자사고, 국제고 이런 것들을 유지하거나 확대하고 있는 그런 거잖아요. 저는 그거는 그냥 그 뭐랄까요 가치와 이념의 차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 정부의 탄생이 신자유주의적 그렇죠. 관점에서 이렇게 하는 거고 자유민주주의를 지금 표방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이걸 하려면은 그 능력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예산이든 이런 것들을 확보를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은 예를 들면은 그 이런 신자유주의 관점에서 경쟁 교육이다. 아니면은 그 수월성 교육이다. 엘리트 교육이다. 네.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건데 그렇다 보면은 무상교육 같은 거는 교육정책 순위에서 뒤로 밀릴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쥐고 싶어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듯이 능력이 있어야 되고 예산을 확보해야 되는데 네. 그건 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과 그 저 정부가 하고자 하는 거는 어쨌든 신자유주의적 기본 가치가 예를 들면 분권과 자유르다.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분권이라는 차원을 제가 보기에는 어떤 거냐면은 권한을 분산시키는 게 아니라 책임을 분산시키고 있는. 네, 그럼 제가 이렇게 다른 물어볼게요. 아닙니다. 네. 그러면 그 고교 무상교육 그 재정에 대한 부담이 네. AI 교과서 아까 그런 거 때문에 네. 압박을 받기 때문에 이게 우선순위를 줄이는 겁니까? 그렇게 봐야 하는 거예요? 아니 그거랑은 네. 원래 한시적으로 그러니까 일물제는 알겠는데 했잖아요. 네. 그게 법이 끝나는 상황에서 정부의 입장에서는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유가 없으니까 끊겠죠. 여유가 있으면 끊지는 않겠죠. 아니, 뭐 연관에 되어 있는 그거 거죠. 줄이면 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우리가 보기에는 그런 부분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부는 이제 그렇지 않고 지금 상황이 유지되면 민주당 법을 거부하거나 이런 형태로 또. 아니 근데 그러면 궁금한 게 이렇게 되면 지금 플래카드 현수막 전쟁도 그거 하고 있거든. 교육 무상교육 국민의힘 쪽에서도 겁나는 거야. 이게 반발이 세질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 하겠습니다 막 이렇게 붙이잖아. 근데 국가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한테 떠넘기는 거 아니야. 그렇죠. 지금. 그렇죠. 법으로는 무상교육 하기로 다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게 국가가 하든 교육청이 하든 지자체가 하든 하긴 해야 됩니다. 근데 지금까지는 90%를 정부하고 교육청에서 이걸 95%를 했어요. 그렇죠. 나눠서 낸 거죠. 네. 5%만 47.5%씩 서로 분담을 했는데. 교육청은 가만히 있습니까? 지금 상황에서 그러면 가만히 있으면 안 되죠. 안 되죠. 네,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근데 그러니까 지금 이 교육청의 시도교육감 협의회에서 이 문제를 매우 강력하게 주장해야 되는데 뜨뜻미지금. 아니 그래서 지금. 별로 안 알려져 있어. 아니 이번에 정치권은 좀 싸워야 돼. 17개 시도교육청 교육감들 모여가지고 우리는 그렇게 못 받아들이겠다. 정부에서 해달라. 요청은 했죠. 요청은 했지만 이게 뭔가 좀 아니 예전에 저 이재명 그 성남시장 때 그 지방 재정에 대한 그 문제가 있어서 광화문에서 혼자서 단식 투쟁도 했어요. 그러니까 교육감들이 지금 저렇게 회의하면서 반대한다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좀 정말 좀 피켓팅을 하든지 나와서 주장해야 돼. 왜냐하면 어마어마한 일이에요. 9,400억이 날라간다. 그러면은 그만큼을 교육청에서 되잖아요. 그럼 토탈 한 2조 원을 돼야 되는데 지금 저 기재부나 이런 데서 학생 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예산이 남을 겁니다라고 하는 이 시각 이것도 잘못될 뿐만 아니라 AI 디지털 교과서라든지 유보 통합이라든지 고등교육 또 지원금이라든지 이렇게 돈을 빼먹은 게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경직성 80% 빼버리면은 정말 학교 운영비도 안 나옵니다. 이러면 학교가 내가 보니까 7, 80년대에 가난한 학교로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 지금 그러면 야당에서 지금 그 교육재정 교부금 개정안
이거 지금 통과시켰나요? 아니 그 제출했어요. 그럼 뭐 통과될 거 아닙니까? 3년간 더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고 국힘은 반대했지만 야당 단독으로 그렇게 제안을 했죠. 그러니까 뭐 통과될 거 아닙니까? 상식적으로 보면. 또 그런데 거부권이잖아요. 거부권. 그럼 거부권을 행사했을 때 막을 방도는 없잖아. 없어요. 법적으로는. 그러면 이제 교육청에서 감당해야 됩니다. 그럼 지금 교육감의 보수 교육감이 얼마나 돼? 17개 시도 중에. 절반 정도 되죠. 절반 정도 됩니까? 한 10개, 17개. 눈치 보겠네, 한 절반은. 아니, 이거는 국민적 심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차피 이렇게 통과되는 부분인데 거부권 행사하면 어떻게 우리가 방어할 논리가 저기 없지 않습니까? 방법이. 저는 이건 그러니까 국민적인 행동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토요일 그 집회에 요즘은 잘 못 나갔는데 지금 AI 저 거부권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 자료냐 아니냐. 그다음에 지금 여기 고교 무상교육 예산을 넣느냐 빼느냐 상황을 보고 교육계 인사들 잔뜩 끌고 이제 나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진짜 이거는 문제가 있어요. 저기 대학 지금 저 광화문에서 그 촛불 집회 하는데 보니까 각계 그 시민들이 한 말씀씩 하시더라고. 네. 그 본인들이 겪고 있는 것들을 교육계 인사들이 나서서 이런 얘기 하셔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야, 참 그러면 이제 진짜 교육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그 별게 없겠네요. 별게 없어요. 돈이 없으니까. 돈이 없으니까요. 새로운 뭐 공약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이 기존에 있는 거 뒤치다까지 한다고 시간 다 보낼 줄도 모르겠어요. 뭐 어쨌든 거리로 나설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씁쓸합니다. 자, 오늘 뭐 여러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시국선언과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윤석열 정권의 교육 정책에 대한 문제점들을 다각도로 좀 짚어봤는데요. 끝으로 한 말씀씩 듣고 오늘 방송 좀 마무리해야 할 것 같은데 김 교수님 한 말씀 해주시죠. 그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는 뽑을 권리도 있지만 뽑아 버릴 권리도 있는 거죠. 이제는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에게 있다는 걸 다시 한번 물론 아픈 우리의 과거가 있지만 그걸 다시 한번 번복해야 되지 않나? 중대한 결단에 있는 그런 결단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뭐 모든 면에서 정치는 정치대로 갈등이 심화돼서 문제 하나 풀지 못하고 경제 어렵죠. 외교 어렵죠. 뭐 오늘 토론의 주제가 교육이었지만 교육도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 쌓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간 쌓아온 대한민국 사회, 이 민주주의 사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저희들 생각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민주주의가 성숙한 민주주의자를 키우지 못하면 민주주의는 망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교육자로서 성숙한 민주주의를 주의자를 키우는데 더 좀 앞장서야 되겠다는 그런 어떤 결심 이런 걸 해보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정 교수님. 네. 연말인데 사실은 지난 2년 동안 지금 돌이켜 봤는데 즐거운 얘기가 없습니다. 교육은 희망이고 미래를 준비하는 우리의 정말 중요한 그 영역이라고 봅니다. 석과불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씨과일은 먹지 않는다. 미래의 희망을 싹을 잘라서는 안 됩니다. 앞으로도 우리 교육의 희망을 불러일으킬 수 있도록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암울한 시대 우리 지식인들이 교수님들이 먼저 횃불을 들었습니다. 참 의미가 뜻깊은 것 같습니다. 이 시국선언문이 이 윤석열 퇴진과 탄핵에 큰 어떤 자양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저희는 조만간 또 자리 마련해서 여러분들과 대화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양질의 상품을 착한 가격에 박시영TV.com 다양한 상품들 식품 건강 생활 쇼핑이 구합니다. 박시영TV.com